5, 4, 3, 2, 엔진 점화. 새벽 1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을 이 야심한 시간에 천지가 뒤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고흥 앞바다 밤하늘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우주 발사체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짙은 어둠을 뚫고 우주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시대에 돌입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목표 궤도는 고도 약 601km의 태양 동기 궤도로 이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 시각은 0시 54분부터 1시 14분까지 단 20분뿐이었습니다. 바람과 낙뢰 같은 날씨 변수는 물론이고 우주정거장 ISS가 발사 궤도에 근접해 있어 매우 까다로운 발사 조건이었죠. 그런데 발사가 예정된 55분이 되었음에도 로켓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발생해 발사가 잠시 연기된 것이었는데요. 발사 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분이 지나도 로켓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이대로 발사가 무산되는가 싶던 순간 로켓이 다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발사 가능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인 1시 13분 누리호가 맹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저 높은 우주로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림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엄청난 기세로 솟구친 누리호는 이륙 2분 뒤 일단 로켓을 분리했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과 2단 엔진 분리도 안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초당 7.5km의 속도로 비행하던 누리호는 발사 7분 만에 고도 500km를 돌파했으며 약 12분 후 3단 엔진을 정지하고 궤도에 진입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13분부터 주탑재 위성인 차세 대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기 시작해 부탑재 위성 12기까지 순차적으로 분리에 성공하며 발사 18분 만에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며 기쁨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차세 대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까지 무사히 성공하며 이번 임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탑재된 탑재체의 총중량은 약 960kg으로 지금까지 누리호가 올려본 적이 없는 하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4차 발사는 이전의 시험 발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1, 2, 3차 때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책임지는 전형적인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제작 총조립 협력업체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서 진행한 사실상 첫 임무였습니다. 즉, 연구소 시제품 단계를 넘어 대량 발사를 염두에 둔 양산형 발사체 체제로 넘어가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진정한 민간주도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누리호는 높이 약 47m, 직경 3.5m, 발사 중량 약 200톤, 3단 구성의 적외도 1.5톤급 위성 투입 능력을 가진 중형 발사체입니다. 스펙상으로 일본 H2A나 유럽의 베가 계열과 나란히 비교되는 급으로 분류되는 본격적인 우주 발사체라 할 수 있죠. 외신들은 이번 4차 발사로 한국 민간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공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 한국이 또 한 번 거대한 군사적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AP통신과 걸프뉴스는 누리호의 성공을 두고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자력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감시체계와 더 큰 미사일을 만들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미사일은 두말할 것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의 누리호를 순수 과학 로켓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첫 발사 때부터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런 대형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주기술과 미사일 능력이 겹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조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BBC 역시 우주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한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며 IC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또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우주 발사체 테스트를 성공하며 ICBM의 첫 번째 난관인 대기권 돌파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시험 발사보다 훨씬 무거운 위성을 훨씬 빡빡한 시간창에 맞춰 정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스펙을 ICBM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론상 최대 13,000km급 사거리를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발사해도 북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로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CBM을 훌쩍 뛰어넘는 스펙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운용하는 최상위급 ICBM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정도 성능의 ICBM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우주 강국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해외에서는 또 하나의 패권국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4차 발사에서 외신들이 특히 눈여겨본 지점 중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국가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그것도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축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총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방산 최고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천궁, LSAM 같은 한국형 방공체계와 각종 유도무기와 레이더, 전투기와 헬기 엔진까지 아우르고 있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합 방산업체입니다. 이런 회사가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같이 손에 쥐고 있다는 건 군사기술과 우주기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외 군사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로켓을 만드는 기관과 미사일을 만드는 기관이 서로 다른 연구소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수준의 이야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우주 발사체까지 함께 쥐게 된다면 질문이 어떻게가 아닌 언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급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ICBM은 단순히 높고 멀리 쏜다고 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진짜 ICBM이 되려면 재진입체 설계, 극초음속 구간 열방호, 정밀 유도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운용 같은 기술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 분야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괴물급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고각 발사 시험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고 섭씨 수천 도를 견디는 탄소, 페놀 복합재 등 핵심 소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설계도 있고 부품, 소재도 있다. 단지 ICBM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실험만 안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작정하고 ICBM을 만들려고 한다면 빠르면 6개월에서 늦어도 2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ICBM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탄두로 탑재될 핵무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핵탄두 없이는 그저 엄청나게 비싸고 멀리 나는 재래식 미사일에 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매년 전 세계 안보 전략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글로벌 예측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사이 응답 비율이 15%나 증가한 것이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가설이 아닌 주류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핵무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용인한 것에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통해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당장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을 공식 허용한다는 뜻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미국 전략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전 세계로 날릴 수 있는 장거리 핵투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핵탄두가 한반도에 함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먼 미래가 될 ICBM 개발이나 핵무장은 미뤄두더라도 당장 이번 발사 성공이 우리 안보에 주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기지 지휘소 이동식 발사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정찰 위성 전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사 수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러시아 발사체를 빌리곤 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발사 일정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끝까지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죠.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 등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모든 위성들을 우리 스스로 원하는 때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 광학위성이 몇 기만 궤도에 더 추가되어도 북한의 방공망 배치 상황, 신형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위치, 이동식 발사대 이동 패턴까지 훨씬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산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는 순간 말 그대로 북한이 숨을 곳은 한 평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벽 하늘을 가른 누리호 4호의 불꽃은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그 궤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땅끝에서 시작된 한 줄기 불꽃이 워싱턴과 베이징, 평양과 도쿄의 계산기를 바쁘게 두드리게 만들고 있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힘을 어떻게, 어디까지 쓸 것인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